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홍쇼 확장판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는 고정 멤버고 오늘 게스트로 김상욱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근데 안녕하세요. 신규 변호사님 얼굴이 네. 보름달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요. 너무 환하게. 요즘 뭐 마음고생 심하던데 보니까 저쪽에서 뭐 그만두고 뭐. 안 그래도 예. 방송 하나 그만두셨단 말씀 있으시던데. 아이 뭐 저에 대한 주제보다는 본 주제가 훨씬 더 자, 중요해서. 그 얘기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좀 예. 물어보고. 일단 지금 속보로 하나 들어온 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결정했네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넉넉하게 1년을 했네요. 1년. 저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최고위원회 올라가서 거기서 최고위원회 추인이 떨어져서 이제 그러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당위원장직 내려놔야죠. 시당위원장직.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당규를 바꿔버렸잖아요. 50만 명 이상 그 대도시는 시당에서 공천권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하기로 바꿔버렸더라고 어저께. 아니 그래도 네.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 시당에서 공천하는데 광역 짜자 구청장 빼고. 구청장도 50만이 안 되는 구청장은 시당에서 하는 거겠죠. 예. 50만 이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50만이 안 되는 구가 있을래나? 잘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서울시 아니, 전체에서 요새 그 있잖아요. 공정 가격이 나왔잖아. 광역의원 1억. 그것만 해도 얼마야? 아니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구청장 경선 뛰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있는 기초단체장 이거 이제 사실은 시당에서 하면서 지금 이제 50만 이상은 끌어오겠다 지금 중앙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시당에서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그 광역의원들 뭐 비례부터 뭐 지역구 후보 이 경선 관리를 다 해요. 기초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당 위원장을 놓고 엄청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뭐 그걸 이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치열하게 다투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 지금 배현진 위원장 체제로는 선거 못 치른다. 친한계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 제거했고 이제 다음 타겟으로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당원권 1년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제 당 장악을 다 이제 거의 완료해 가는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배현진은 그냥 순순히 그러면은 그 공천권이랑 다 내주고 그냥 항복하고 목숨만 살려줄 아니 근데 건가? 가만 안 있을 것 같긴 한데 방법이 있나요 이게? 방법이 뭐 가처분 하나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법원에다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웬만하면 당내 문제에는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징계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죠.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겠죠. 뭐 거기는 뭐 지금 알아서 그거 다룰 하라고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뭐 내용은 저 웃음이 너무 싫다. 그러니까 저게 뭐 앞에 뭐 가족들 보고 웃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것 갖고 더 이상 하는 건 그렇고 저 웃음이 그러니까 가족을 보고 웃었다는데 7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선고 나왔어도 저 웃었을까? 나 가족 보고 나 그게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선고형이에요. 이게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 관련 범죄고 내란 업무 중요 종사자인데 내란이라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이고 국가의 본체 자체를 위협했던 죄. 우리 헌법전에 있는 죄 중에 제일 무거운 죄. 근데 어떻게 7년 그것도 그냥 기획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비 업무에 그친 게 아니라 실행까지 갖고 실행에 종사한 자입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군 쪽은 김용현이고 네. 경찰이나 민간 쪽은 이상민이 지금 담당했던 거잖아요. 특히나 소방과 단수 관련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있었으면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치명적인 작업을 했는데 변호사님, 요 관련 사건은 별로 있지는 않지만 옛날 이석기
뭐 통진당 많이 저렇게 선동- 비교를 어, 하더라고. 이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석기 전 의원인데 내란에 이제 선전선동이 유죄가 나와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민 같은 경우는 주요 임무 수행을 했고 또 윤석열의 충안고 후배. 그러니까 군은 김용현 이제 민간에서 치안 역할과 이제 경찰과 소방을 갖다가 해서 뭐 단전 단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갑자기 7년으로 나와버리면은 양형이 안 맞는 거 아니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양형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란하기 좋은 나라 돼버리는 거죠. 아니 저 정도면 해볼 만한 형량 아닙니까? 7년 이거는 감수하고 혁명 이렇게. 이석기 의원과의 그 비교 부분도 문제지만은 정말 이렇게 되면 이 내란을 진압하거나 지금 정리할 수 없는 사태로 빠지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저 류경진 판사는 내란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거 아니냐. 전 어제 저 이상민 피고인의 저 웃음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모욕적이고 정말 좀 역스러운 웃음은 제가 진짜 처음 봅니다. 저게 법정 앞에서 저 피고인이 내란범이 웃을 수 있는 저게 웃음이냐. 그래서 저희도 그 타이틀을 그래서 사법부의 의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것 같지는 않다. 의도라고 이제 뭐 의심이 드는데 일단 요거부터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어제 감경 사유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 15년 구형을 했지만은 하여튼 7년으로 선고하면서 감경 사유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나 그거 납득이 안 되던데. 그게 어떻게 감경 그러니까 뭐 전화 한 통만 했다. 예, 전화 한 통 했고 실제 단전 단수가 이행이 됐는지 뭐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다. 뭐 그리고 실제로 단전 단수가 안 이루어졌다. 예. 뭐 이런 거를 감경 사유로 들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예. 형량이 너무 약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감경사유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단전단수 실행에 이르렀다면 내란이 성공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게 실행에 이르렀다면 수백 명, 수천 명, 경우에 따라 수만 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한 것만으로도 중죄로 처벌해야 될 일이지 실제 실행까지 못했고 기획하고 하려고만 했다. 이걸 그러니까 감경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게 예. 우리 판사님들께서 내란죄가 무슨 죄인지 어떤 엄중함으로 접근해야 되는 죄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그 좋겠어요.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그거는 판결을 정말 말이 안 돼요. 모른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고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연이어서 지금 뭐 네. 백대원부터 시작해서 우인성, 뭐 김인택, 류경진까지 쭉 연이어서 지금 이 원님 재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저 단전 단수가 성공했으면은 내란이 성공했겠죠. 그죠. 그랬으면 저 재판정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군사법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착수하고 실행을 했다라는 이거 것만으로도 군사법정에. 이거는 엄벌을 해도 지금 모자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백대현 재판장도 뭐 내란 직접 사건 아니다만 체포방해에서도 절반을 깎아줘서 5년 나왔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류경진 부장도 지금 저렇게까지 50% 이상 깎아줬거든요. 구형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법부가 이 내란을 인식하고 있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지금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국민들의 발톱도 지금 못 쫓아오는 수준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맨정신에 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7년형으로 선고를 하고 아까 제가 이석기 전 의원 비교를 했잖아요. 아니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 선전선동했다라는 혐의로는 9년을 갖다가 선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을 했잖아요. 군을 동원해서. 근데 그 내란에 참여한 이상민 의원은 뭐 판사 출신이라서 뭐 손이 안 오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7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실행에 안 되죠. 착수가 있었거든요. 이건 미수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전단수를 하지 말라고 철회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수범죄고 기수범죄면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예비 업무가 9년인데 실행에 착수에 들어간 기수범죄를 7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오늘 김상민 의원이 텐션이 좋네. 네. 오늘 성윤길 대표님이 무죄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갔다 오셨어요? 네. 성윤길 대표님 무죄 나오기를 네.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너무 특별한 기분이 좋아요. 인연이 있었어요? 이분이?
송영길 대표님, 저는 제 목숨을 구해준 분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12.3 내란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와서 기업부를 막아주셨던 분이시고 또 그 감옥에 계실 때 저랑 옥중서신 교환하면서 예. 서로 깊은 연대를 가졌고 또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정치 검찰의 조작 그리고 또 예. 일부 언론의 악마와 프레임에 갇혀서 정말 망가졌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때 오해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출소하시고 나서 찾아뵙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를 대화 나누면서 다 풀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아, 이분은 정말 공심, 퍼블릭 마인드가 강하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이 대단하시고 억울함은 스스로 감내하고 공덕은 다수 대중을 위해 돌려주는 정말 퍼블릭 마인드가 강한 분이구나 하고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됐고 꼭 지켜야 되는 분이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오신다고 뭐 하는 거 아까 오늘 잠깐 뭐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 하셨냐면 이제 억울함을 밝혔기 때문에 소나무당 해체하겠다. 그리고 다 함께 복당 신청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복당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소나무당에서 어떻게 됐나 그때? 몰라요. 총선 때 비례대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송영길 대표님은 정말 존경하는 저는 정치인이시고 이분이 정말 검찰권 피해의 정말 아주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통령 대표 시절에 그 사건과 거의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완전히 진짜 검찰이 코너로 몰아가지고 그때 프랑스 파리 계시다가 공부하러 가셨다가 귀국하셔가지고 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1심 뭐 일부 무죄 나오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아까 그 사모님께서 막 오열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정말 저도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그 가족들의 피해가 막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정말 법원에서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저 송영길 대표님께서 정말 나라를 위한 또 큰 역할들 이제 못다한 역할 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오늘은 판사님이 또 똑바로 하시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뭐 소나무당 탈당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아, 네. 아 그래요? 탈당했어요? 탈당했다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상민 그때 전 행안부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둘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문건 뭐 계속 뭐 희덕거리기도 하고 뭐 손으로 뭐 가리키기도 하고 그게 단전단수 관련 문건이었다고 지금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저 화면이 공모하고 있는 화면이네요. 11분간을 저걸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상민은 저걸 갖다가 단전단수 문건이 아니고 울산에서 김장 행사 그걸 11분간 둘이 논의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김장에서 입이 끝났는데 뭘 논의할 게 아니 뭐 있어요? 헬기가 날라오고 있는데 김장 얘기를 한다고요 저기서. 아니 그리고 11분간. 지금 비상겸인데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이 김장 행사 관련해서 뭐 저렇게 심각하게 논의를 한다고? 아니 말도 배추 안 되는 절이는 소리. 얘기하는 거지 고춧가루 얘기하고 지금. 아니 그 어느 좀 뭐 오죽 핑계 댈 게 없었으면 그걸 대꼈어. 그러니까 저게 김장 행사 관련된 문간이었다고 하는데. 아, 김장이 국무총리님까지 관여해야 되는. 그럼 한덕수 총리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김장도 하고 뭐 맨날 지금 예? 국정운영보다도 다른 일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데 7년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 안 뭐. 되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죠. 가족. 그러니까 류경진 재판장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하셨지만은 이게 내란이라는 게 어떤 범죄인지 설마 몰랐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똑같은 사안을 지금 네. 한덕수 재판도 그때 판단을 했었잖아요. 이진관 재판장이. 그때 이진관 재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이거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그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상민이 이진관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았으면은 7년이 나왔겠느냐. 아니 안 그 나왔겠죠. 더 나왔겠죠 이거는 한덕수보다 왜냐하면 더 나왔겠죠. 어제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그 선고에서도 유무죄 판단은 정확하게 그렇지. 했어요. 예, 비교적 예.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과 이상민 피고인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는 다 예. 유죄 인정을 한 거라 뭐 어느 재판부에 가도 유무죄 판단이 그와 결론을 달리하기는 어렵고 형량이. 다만 이제 형량이 지금 들쑥날 수 그 있는 게 다만이라는 문제죠. 얘기 좀 하지 마. 나 다만 다만이라는 얘기 앞으로. 들을 때마다 맞아. 가슴이 덜컥덜컥 그냥. 당분간 금지어죠. 그거는. 다만. 아유.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 아, 저는 근데 정말 내란죄, 외환죄는 네.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강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제가
예, 저 민주당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했던 말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렇죠.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 한 특별법만- 세트라서 같이 시작해야 신인규 된다. 변호사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한 세트, 강도 한 세트. 높은 쪽으로 전 주장을 해서 전 심지어 알박기 인사 취소법까지도 넣어야 된다. 아, 전 굉장히 강도 높게 주장을 했죠. 항소심부터라도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상당히 큰 겁니다. 네.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니거든요. 아니 네. 조선 시대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조선 시대 때 그쵸, 국가 반역죄를 일으키면 예. 그때는 연좌제가 있었으니까 삼족을 멸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좌제는 없습니다만은 아니 국가 반역죄인데 우리 이진관 재판장이 그랬잖아요.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너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구형량보다 8년을 더해서 한덕수 법정 구속시켰는데 아 이건 정말 판사들마다 고무줄인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역사 의식이 없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약에 단전 단수가 실행됐으면 내란이 성공하고 정말 많은 생명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그때 조금만 더 한 시간만 더 그 계엄 해제 의결이 지체됐으면은 실제 단전도 됐을 거예요. 국회도 아마 불 나갔을 거고. 그때 사실은 어. 국회 직원들이 정말 기민하게 움직인 겁니다. 또 의장님도 기민하게 움직였고요. 뭐냐면 실제로 단전 단수하러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렇지. 배전반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 뜯어버렸어요. 예. 다 뜯어버리니까 못 찾은 거지. 예. 못 찾아서 다행히 겨우 할 수 있었던 건데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그 다만 김용남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약간 좀 생각이 달랐잖아요. 여태까지 좀. 아, 저는 뭐 하여튼 특별재판부나 예.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오히려 뭐랄까요? 이게 그냥 놔둬도 지금 유죄가 계속 내란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계속 선고돼 있잖아요. 선고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만 약하니까는 아, 또 형량이 다만한다 또. 형량이 들쑥날쑥인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3심제 하는 거고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형량이 티 맞추기가 되는 거고 1심 재판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죠. 그거는. 선배님은 사법부를 아주 신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신뢰했는데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명태균, 김건희 사건 보고 이게 뭐야 하고 한번 흔들리고 지금 양형 나오는 거 보고 또 흔들리고 나를 실의로 계산하는 걸 보고 이건 뭐지? 정말 사법부의 그 권력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채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고요.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법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의 국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내란 특별 재판부는 이제 도입이 된 거니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내란 재판부도 지금 또 그나물에 그 밥이 가서 하면은 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 내란 특별 재판부는 저는 차선책으로 저는 그래도 도입하는 게 맞았다는 입장인데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뭐 답정해놓고 탄핵하자는 게 아니라 조희대 탄핵. 아니 조희대의 사법부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얘기를 저는 수백 번을 들었고 저도 문제 있다는 얘기를 수천 번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수는 없다. 권한은 있는데 권한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사회에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 한다 그러면요. 앞으로 사법부는 더 정치적인 행위를 해도 되는 거고 간이 맞아, 그건 붙는 게 아니라 배 밖으로 간이가 나왔어. 배 밖에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거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내란 특별재판부도 하는 거지만 누구라도 하나를 갖다가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뭐 하면 뭐합니까? 신호위반했는데 딱지가 날라오고 뭔가 본인이 불이익을 받아야 앞으로 조심을 하는데 뭐 조심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가 그 행위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기현 조희대 뭐 다 할 수는 없죠. 판사들 문제 있는 사람 많은데 다 탄핵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심각한 경우는 전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휴먼 에러를 안 바로 잡으면요. 조희대가 임기가 2017년 6월이거든요. 아마 이때까지는 저는 어떤 제도를 갖다가 앉혀놔도 조희대 체제하에서는 계속 이런 일은 저는 반복될 것이다. 벌써 그러니까 시작하고 있죠. 뭐 이 형량이 어느 재판부에선 23년 나오고 어디선 7년 나오고 뭐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한 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심부터 뭐 내란 특별재판부법으로 한 재판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방식으로 뽑아서 선발해 갖고 구성해서 거기다 다 몰아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유죄가 낫겠죠. 유죄가 낫겠지만 반대쪽에서는 저거 뭐 결론 다 정해놓고 무조건 유죄 선고할 판사들만 뽑아서 재판한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오히려 뭐 23년도 나왔다가 7년도 나왔다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게 다양성으로 그냥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1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슷한 물론 사안인데. 너무 편차가 심한 거는 문제지만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심의 두 번째 항소심이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유죄 선고 난 거 갖고 누구도 시비를 못 걸잖아 사실은. 시비는 못 걸잖아. 근데 저는 유죄 선고가 난 거 자체를. 예. 다만 형량이 누구는 마음에 드는데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예. 아니, 근데 오히려 가장 많은 비율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의 국민들을 적어도 승복시키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오늘 게 멱살은 한번 잡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형량이 들쭉날쭉 고무줄인 거는 1심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사기 사건이든 강도 사건이든 거기서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놀고 있다라는 전 반증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내란 양형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1년 8개월, 예. 김인택 판사가 다 무죄 털어준 거, 예. 그다음 곽상도 무죄 공소기각 다 털어줬죠. 예. 김예성, 김상민 이게 예. 한두 건이면은 저도 그냥 아유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조이대 체제 이거 그냥 놓고 봐야 하지만 한두 건이 아닌 1심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5건 중요 사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저는 지금 이건 조이대 체제에 전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면 저도 네. 한마디만 대법원장이 분명하다. 형량하고 유무죄를 정해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저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라요. 그 정도-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한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하면 판사들이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외면하고 우리가 다 판사들은 공정하게 말 그럼 공정한데 이런 식으로 결론이 왜 나옵니까? 저도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바꿔야 돼. 허락 받고. 허락 받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우선은 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무조건 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누가 재판을 하고 이 재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가지는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법관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인품이나 공정성이나 실력에서 검증받은 괜찮은 법관들이다라고 평받은 사람들이 예. 다양한 선발 주차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되면 그냥 뺑뺑이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사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사건, 나라의 본체 자체를 흔들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을 받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뭐냐면요. 보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판사였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사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판사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뺑뺑이로 아무한테나 간다? 이거는 우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검증된 판사님께 이 큰 사건을 맡기자. 그래서 우리 당 마음대로 한다.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공정하게 뽑는 데 집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의 행동이 우리가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과하다. 지금 아까 신은기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 저 자리에 강하게 안 된다고요. 공감합니다.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 누구 임명했습니까? 박영재.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그렇게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자,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임명되면 판사님들 뭐 좀 송구하지만 그 법원 행정처장 눈치 안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기류가 저렇구나라는 걸 당연히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요 시스템 에러와 휴먼 에러 중에 지금 휴먼 에러는 놔두면서 시스템 에러만 잡으려고 하는 게 저는 늘 불만인 거고 그러니까 시스템 에러를 바로잡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전 사법제도 개혁을 하자는 주의자인데도 우선순위가 지금 저는 좀 불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의원님 국회에 계시니까 저는 그럼 국회의원들이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이대의 저 행위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으로도 그냥 놔둬도 된다. 저도 찬성이에요. 라고 하면은 저는 묻고 싶어요. 65조에 나와 있는 헌법의 탄핵소추권 법관이 그 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판사들은 어느 정도로 잘못하고 어느 정도로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을 해야 그러니까 대선 개입 정도는 지금 괜찮다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요. 교선 개입이 안 되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그럼 우리는 판사를 탄핵한다라는 걸 국민 앞에 밝히라는 겁니다. 안 하거든요. 저 그러면서 공감합니다.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답정해 놓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심각한데 국정조사가 됐든 국민의 여론이 모여서 법원 노조
평판사들 다 의견이 모여야죠.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권한을 안 하냐는 거예요. 마치 검사들이 아예 해보지도 않았지. 검사들이 불기소하면 아예 재판에 올리지도 못하죠. 지금이 불기소랑 똑같아요. 국회가. 아이고 국민들이 또 추위에 나가셔야 되고 우리 홍 기자님도 매일 나가셔야 되고 저도 진짜 나가고 싶은 심정인데 주말에 또 막 일이 많아서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사법부를 바로잡으려면 시스템만 교정해서 그게 되냐고요. 휴먼 에러가 명백히 눈앞에 있는데 그건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일 우선순위가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이에요. 뒤죽박죽 꼬여있다는 생각이 건드렸어야 들어요.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거친 이후에 탄핵 절차로 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국회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당 지도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니, 싶은 그 마음입니다. 지나간 예. 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지금도 빨리 하면 매주 빨리 할수록 대법원 앞에서 뒤로 갈수록 집회에서는 능력이 떨어져요. 매주 그러니까 조희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탄핵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저도 그래서 그 구호를 듣긴 듣지만은 그때는 몰랐어도 지금 이게 명분이 되겠느냐 이 사실 의문은 좀 있어요. 지금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됩니까? 앵커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 해외에서는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났으면 조희대의 행위가 면제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돼서 내가 잘못 정당해집니까? 생각했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 저는 그게 위험해요. 일반 공무원도 정치 행위를 해서 대선에 그렇게 개입을 하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법원장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지금 배당과 절차와 또 대선 개입과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또 정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에 지금 관여가 됐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도 그냥 재판소원법 뭐 국민들 팔아먹으면서 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1년째 침묵이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합법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 돼야 탄핵할 건지를 좀 국회가 밝혀주시든가 납득이 되게, 아니면 안 할 거면 그냥 참고 살자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더 이상은 법사위에서 이제 그 얘기 하지도 말고, 근데 국회에서 리모컨 돌려서 법사위 보면은 늘 법원행정처장 앉혀놓고 언제 기록 몇 페이지 봤어요, 언제 봤어요, 매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하든가, 문제가 없으면 참고 살든가, 아니 기준을 제시하든가,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 그게 불만인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정말 심각한 이런 문제입니다. 아니, 김영남의원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만 해도 야 지금은 조희대를 그때 못했는데 지금 하는 건 너무 버스가 오래전에 지나가는데 지금 이걸 손 흔들어도 될까? 이 생각이 드는데 잘못 내 생각이 틀렸네. 선배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를 것 같아.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있는 건데. 그 선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 할 때- 지방선거 말아먹지 않으려면 좀 가만히 있어요 좀. 아니 그 의원님 이것도 보세요. 아니 저는 지방선거를 제가 왜 말아먹자고 주장합니까? 그게 아니고 부동산도 원래 부동산 건들면은 무서워서 못 건든 거 아닙니까? 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건들잖아요. 건드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분란을 지금 만들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내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잖아요. 지금 다 관여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적인 증거를 대면 특검에서 수사할 때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1년 전부터 모의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나와요.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했거든요. 그럼 1년 전이면 12월, 11월 아닙니까? 조희대를 2023년 12월 19일인가 임명을 해요. 내란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수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조희대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대법원장으로서 과연 맞느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근데 그걸 안 하고 중요한 대한민국 어떻게 바로 말씀을 하고 세웁니까? 나도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 같아. 국정조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걸 찾아 들어갈 때에 쏘나빛만 피하면 돼라는 심리가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거 원칙을 심각한 지키는 문제입니다.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적극 공감이 가는 것이 예. 쏘나빛만 피하면 돼라는 것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더 심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당연하죠. 일관성 있게 중단 없이 가서 끝을 봐야 한다. 그게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는 얘기도 한 겁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제도 개혁을 잠시 미뤄두자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제도 개혁 잠깐 동결하고 휴먼 에러부터 다 잡자. 그러면 전선이요. 제도 개혁을 먼저 하잖아요.
법원과 민주당의 전선이 돼서 51대 49라 이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조이대와 국민으로 전선을 쳐보세요. 법원 노조도 붙고 판사들도 붙고 아니 문제의식 있는 판사가 없겠습니까? 전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송영길 대표 무죄 내리는 판사 있잖아요. 판결문이 명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당신들 개혁대사니까 개혁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하고 헌법재판소랑 대법원 저 위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할 일은 사법부를 바로 잡고 하자는 겁니다. 모든 거를 순서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번에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 된다면 저는 뭐 다른 판사님들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괜히 어설픈 희생양 만들면 뿌리 못 뽑고요. 네. 원흉을 제거해야 끝이 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대선 개입한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탄핵을.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받고 뭐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저는 그렇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거는 휴먼 에러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휴먼 에러를 먼저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국민적 지지도 받고 51대 49가 안 된다고 전 하잖아요. 전선을 달리 짜야 된다고 보는 근데 거예요. 지금 먼저 일단 그 사법개혁 제도 개혁을 지금 민주당에서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 그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그 얘기네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이거는 이야기를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네. 계속 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민주당 와서부터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은 다르죠. 다른 거예요. 예. 뭐냐면 제도 개선은 부작용도 검수를 해야 되고 국민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론을 뭐 시간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숙성시켜야 되죠. 근데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다릅니다. 사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힘있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지 끝이 나요. 근데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사건이죠. 물론 그 이후에는 제도가 있겠죠. 이 제도는 검찰청 개혁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2.3 내란이라는 사건에 대한 대응은 힘있게 신속하게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서 계속해서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더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민주당 들어와서 계속 민주당 안에서 좀 자주 동료운동을 했던 얘기가 12.3 내란에 대한 대응은 사건에 대한 대응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남재판부,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 3종 세트는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나가고 이걸 먼저 끝내놓고 제도 개혁은 그 다음이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방향성은 사건보다는 제도를 자꾸 건드리면서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제도 개혁으로 가면 조이대가 웃는다니까요. 조이대가 웃어요. 아니 자기 목줄에 칼끝 하나 안 들어오는데 모도로 조이대가 움직이면 목줄 하나 안 들어오는데 모도로 조심해요. 저랑 생각이 이렇게 같았어요. 오늘 목소리 반갑네. 아니 저는 어쨌든 제도 개혁도 특히 그 법외국제 같은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근데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네. 사건에 대한 대응은 네. 신속해야 그러면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민주당 내에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나 움직임이 없습니까 전혀? 뭐 당연히 의원님들 사이에 여러 사실 의견들이 예전에 있죠. 한번 있다가 지금 예. 죽어버렸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 그 의견들 우리 당이다 보니까 의견들을 취합해서 하나로 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일단은 뭐 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잡아버리니까 거기에 계속 아니요 사건 해버리면은 아니 예를 들어볼게요. 안 되니 옛날에 뭐 반민특위 지금 하는데 따라가는 중이긴 반민특위 한데 하는데 참. 친일파들 안 잡아내고 그때도 제도 개선했을 거 아니에요. 뭐 재헌헌법 만들고 제도 법 만들어요. 그럼 친일파들 그대로 놔두고 제도 바꾸면은 나라 좋아집니까? 아니 친일파들은 드러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유죄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탄핵을 결론을 짓고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봉쇄해놓고 절대 여기는 무슨 미지의 성역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로 대법원장이 정치행위했다라는 의혹이 들고 해명을 안 하는데도 우리는 아무 조치를 못하면은 아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참 정치하기 좋은 나라 아니냐. 전 이런 반문이 드는 거예요. 좀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은 분명히 구별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단일한 거니까.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12.3 내란에 대한 청산이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가지 않고 자꾸 제도 개선으로 가다 보니까 변죽만 울리고 진도를 못 나가는 그럼 거예요.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못 가는 이유는 아까 김영남 의원이 말했듯이
6월 지방선거가 곧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핑계를 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12.3 내란 직후부터 시작됐어야 되고 최소한 늦어도 작년 대선 이후부터 그러니까 본격화 그때는 했었어야 되는 못했으니까 일이에요. 그때 못해도 그건 지금이라도 잊어버리자 해야 이거야. 돼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일관성이기 예. 때문에. 지금 하면은 예. 그 지방선거에 그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방선거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출마도 저희 거의 울산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치열한 최접전지 백풍세 예.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영남이기도 한데다가 지금도 하면 딱 엎치락뒤치락 50도 50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이해 당사자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요. 국민께 신뢰를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계산으로 미룰 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의가 있고 정무가 있잖아요. 용남 다만 의원 너무 조용한데. 아니 그러니까 한번 말씀. 예, 아니 뭐 저도 마지막 말씀 드리면 어차피 네.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되니까 정의와 저는 정무는 교환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니라고 봐요. 네. 어떻게 정의 물론이죠. 문제를 가지고 물론이죠. 아니 선거에 그건 맞는 피해 보니까 말이죠. 나는 그럼 정의 안 세울 거야? 그럼 영원히 못 세우죠. 선거가 매년 있어요. 매년 보궐선거 있고 매년 당 대표 뽑고 매년 총선 뭐 이제 4년마다 해요. 변호사님 우리 끝나고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라는 거에 우리가 문제를 동의한다면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더 곪고요. 네. 정의와 정무를 저는 교환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회에서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계속 추진 한번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계속 어떤 목소리 타이밍을 내겠습니다. 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뜬금없이 그때는 우리 한번 손 놨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다시 보니까는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 우리 탄핵 추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당한 타이밍이 좀 있으면은 타이밍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판결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그냥 순수한 법리로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의심들을 다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도 하고 그래서 있는 거고. 저는 그거예요. 지금 뭐 조희대 그 정치 개입에 대해서 지금 뭐 불을 붙이자 이 뜻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여러 사건을 제가 아까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왜 이상한지를 알아봐야죠. 그럼 알아보려면 누가 알아봅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의결을 해가지고 이 판결도 좀 이상한 데다가 그럼 왜 그럴까를 추적해 올라가면 조희대 사건까지 1년 전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때도 저 기억나거든요. 뭐 배당할 때 전원합의체를 이틀 만에 끌어가고 보지도 않았고 절차의 위반이고 다 그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용기를 내서 밀어놓고 그러면 이거 휴먼 에러부터 잡자. 그 대결단을 해서 저 국정조사라도 저는 뭐 발족시킨다면은 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저는 평가를 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세우자고 하면은 전 많은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저도 동의하고요. 동의할 걸로. 그리고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 하실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놔둡니까, 이거를.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고 제도개혁 일단 그 제도개혁은 지금 사법개혁 3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법왜곡죄랑 지금 재판소원이라 예, 대법원 재판소원. 증언하는 거. 예, 맞습니다. 세계가 지금 다 본회의만 남겨 본회 지금 본회 올라가는 예,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김영남 의원 그럼 이거는 그 선거하고는 그럼 별 문제 없어요? 아니 사실은 네. 뭐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네. 설 연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네. 같고 예. 일단 설 밥상에 저런 거를 그 화제로 올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재판소는 크게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저게 재심 절차 외에 재심 예. 절차야 지금 있는 거고 그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률이 뭐 제가 보기엔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10,000건에 1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은 구조적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장까지 포함해서 총 14명인 대법원장 포함해서 다 14명이던 대법관을 뭐 2배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면 그거는 대법원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니까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법 왜곡죄는 명시적으로 전 반대입니다. 저런 법은 하면 안 돼요. 이유는? 법 왜곡죄는 네. 아니 법 왜곡죄로 재판을 열면 그 재판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는데. 판사가 하지. 예. 예. 저게 실효성도 예. 없을 뿐만 아니라 저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저런 법은 만들면 안 돼요. 악용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아니 악용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하면 모를까 네. 나중에 정권이 뭐 10년이고 바뀌면은 20년이고 후에 정권이 바뀌면 저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저런 입법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는 100% 동의하고 저도 예. 법 왜곡죄로 가도 예. 어차피 조의대 체제에서 이 판사들이 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시원하죠. 근데 효능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오히려 직권남용죄를 좀 더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정도로만 해야지 이걸 법 왜곡죄 막 이래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반대고 동시에 뭘 강화해야 되냐면 전 공수처를 정상화 빨리 시켜야 된다고 봐요. 공수처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그것도 문제 있는 판사들의 비위 뭐 어디 뭐 외국 상표 뭐 좋은 거 받는다든지 아니 룸살롱 간다든지 네, 뭐 그런 사람들 핀셋으로 거길 잡아야죠. 근데 공수처도 지금 아무것도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자꾸 제도만 바꿔. 이게 좀 효능감 있고 현실적인 것들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응답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제도만 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전 상당히 저는 그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에러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공수처 정상화 빨리 그렇죠? 해야죠. 예, 정리. 공수처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이제는 늦었다 타이밍상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이런 결과들이 판판이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대로 앞으로도 이 상태가 당장 윤석열이 19일 날 어떻게 이 상태로 나온다면 윤석열 19일이 우리가 안전한 재판이라고 안전하겠느냐 이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사건에 대한 대응 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한결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지만 국민의 신뢰가 있고 그게 있어야지만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동력이 생기는데 하다 끊기고 하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 윤석열 19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유죄는 100% 이제 왜냐하면 이미 판례가 많이 쌓인 겁니다. 예. 이미 판례가 이만큼 오늘 지금 어제. 7년 나온 것도 형량은 마음에 안 들지만 예. 내란죄가 맞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거든요. 내란 수괴가 누구라는 것도 명확하게 했어요. 이게 몇 개가 쌓였기 때문에 직위원 부장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예. 이틀을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내란 수괴는 양형이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사형, 뭐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유죄인 것은 분명히 나오고 중요한 건 양형인데 이번만큼은 정말 좀 엄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개면은 일단 한덕수 주요 임무 종사자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논리적 그렇죠. 일관성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이제 뭐 무기징역을 선택해서 뭐 감형해주고 어떤 논리적인 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일단 한덕수보다는 위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징역형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지난번에 백대현 재판장 했듯이 뭐 50% 깎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당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사형 나와야 되는 그런 판결인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가 없잖아요. 뭐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그때 다 기각된다고 얘기했고 그 인용 나온다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이것도 장량 감경이 가능한가요? 아니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때 OX니까 장량 감경이야 가능은 하죠. 뭐 법률상은 가능한데 신뢰가 없다는 뭐 거죠. 신뢰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뭐 그거를 감경을 해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근데 사실은 이제 60년생이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나이를 또 계산. 그러니까 이걸 감경해봤자 유기징역형 해봤자 징역 30년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만으로 95세, 96세 정도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이나 효과는 매한가지 아닌가 싶어요. 자, 그건 뭐 이제 한 엿새 뒤에 판결 나오니까 그거 한번 좀 우려의 눈길을 지켜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제가 이 대통령 그 테러범 그 대선 전에 김진성 씨 있잖아요. 재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그 전했습니다. 요거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죠. 국정원장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고성국이하고 김진성이 만난 적이 있느냐? 24년 1월 2일 가덕테러 직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기간 중에
김진성이 고성국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국정원장은 접촉한 흔적이 있어서 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국회 정보위 박선호 의원은 국회 정보위잖아요. 네. 간사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24년 피습 사건 직전에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국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해서 지금 추적 중이다 국정원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단독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수사가 영 석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2024년 1월 2일 날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1월 2일. 예. 그 연초부터 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범행 현장을 물청소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진짜. 경찰이 바로 물청소했지. 바로 물청소해 갖고 다 핏자국이 뭐고 닦아버렸잖아.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건 수사의 기본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아니 범행 현장이야. 최대한 보존이 원칙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대걸레로 싹싹 다 닦아버리는 경우가 어딨어. 햄수통 들고 와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인데 저거를 김진성 단독범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도 안 하고 공모한 적이 없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테러 사건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배우가 전혀 없다는 게 잘 믿겨지진 않아요. 저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고성국 TV를 저 김진범 씨가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성국 씨는 오늘 그러니까 입장문을 냈더라고. 자기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은 없다. 다만 그 김진성 씨가 아들은 한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난 건 아니고 고성국 TV의 채널 본부장, 관리본부장 이 사람이 김진성 아들이 한번 통화한 적은 있다는 거예요. 뭐 제보할 게 있다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때 뭐 그 잡혀간 뒤에 뭐 남겨놓은 메모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락은 안 와갖고 연락은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일단 고성국 씨는 이렇게 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건 고성국 씨가 배우라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건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사건 현장 자체를 아예 물청소를 해서 없애버렸기,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경찰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참 힘든 게 너무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음모론이라고 아마 저걸 또 누군가 주장할 거예요. 왜 음모론 자꾸 하냐고. 그럼 저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아까 조이대 때랑 마찬가지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상하지. 그러니까 저는 고성국 씨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아들 뭐 지금 국정원 어제 정보위도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통화 내역이나 이런 범죄 단서들이 조금씩 지금 알려져서 보도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수사를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저때 물청소 누가 지시했는지까지 싹 다 이거는 한번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좀 말이 됩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건 초기부터 너무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건 정치 테러, 정말 살인 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뭐 고성국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경찰의 당시에 의사결정권자까지 전 싹 다 이건 한번 다시 뒤엎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박신원 의원의 이야기하고 고성국의 그 변명은 전혀 내용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선원 의원은 테러 전 한 달이든 두 달 전이든 전을 얘기하고 있거든. 고성국은 후. 근데 고성국은 저 사건 이후에 김진성의 아들이 연락을 해온 적은 있다는 거잖아요. 닷새 뒤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완전히 누구 말이 맞아요? 범행 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범행 후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죠.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거 진짜 좀 이상한 게 경찰이 청소하잖아요. 현장을 경찰이 청소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청소부가 청소하면 모르겠지만 경찰은 현장을 보존해야지. 폴리스랑 청소를 하고 가서 있는데. 사진 찍고 보존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물청소를 신인규 변호사님 없애버립니까, 말씀처럼 저 경찰관부터 불러서 누가 지시했냐. 아니 저때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누가 확인에 지시했으니까 들어가면 물걸레 갖고 어느 왔을 정도 거 아니에요, 나타날 것 지금.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또 이상했던 점 중에 하나가 그 대테러 센터 보고가 바뀌었잖아요. 1차 보고하고 2차 보고가. 1차 보고 때는 이게 칼로 다 찔린 자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2차 보고 때는 별거 아니다. 열상, 긁혔다. 뭐 나무젓가락으로 긁혔다는 얘기도 그때 한번 돌았었고 이것도 바뀌어버린 것도 그러니까 이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게 김상민 전 검사였잖아요. 테러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우 이상하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들게끔. 경찰 국정원이 다 나서서 사실상 그 테러범을 지금 보호하는 형국이잖아요. 네. 당시 윤석열 정권이지만 이건 뭐 너무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경찰 스스로 이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 부산 강서경찰서였고. 네네. 뭐 이제 뭐 강서경찰서에서 다시 할 문제는 아니고 국수본에서 그렇지. 예. 자체적으로 국수본에서 나서야 되는 일이고 만약에 안 나선다 자체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다 그때는 뭐 좀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지금 고성국 TV를 갖다가 이게 그 연관성이 있다라 접촉하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전달이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무슨 근거로 말한 건지 어떤 증거가 있는 건지 요거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고성국 TV를 콕 찍어서 지금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수본 TF가 이거 수사 중이니까.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 화제됐던 게 그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하고 점심 약속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근데 안 간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진짜 전환길 때문이야 이거? 전환길 그 영상이 그 전에 있었다는 그거 잠깐 먼저 봅시다. 전환길 영상부터 먼저. 전환길 영상. 전환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환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발당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희생당하더라도 다들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해버리고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거 보고 안 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좀꽤 같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는 간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한 3명 정도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안 간 거잖아요. 근데 전환길 TV를 아니면 전환길이나 뭐 다른 유튜버한테 어떤 얘기를 최고위원들 그 3명이 들었을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누구야 앵커 출신 누구야 신동욱 그리고 김민수 또 한 명 누구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이름까지 김재원 아니에요? 김재원인가 보다. 하여튼 거기한테 뭐 전환길이 됐던 다른 유튜버가 됐던 뭐 얘기를 했을 수는 있고 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당내 입지가 취약한 장동혁 대표가 야 이거 갔다가 저들이 나 흔들면 나 바로 잘린다 이래서 안 가는 거로 갑자기 이제 변심해서 안 가는 거로 결정했을 수 있죠.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갔어야죠. 아니 이쪽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갔어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 좋은 기회를 왜 스스로 거둬차? 아니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어떤 만나는 행사를 갖는다는 건 사실은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은 거의 그래도 대통령하고 대등하게 만나서 사진도 찍고 뭐 하는 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어떤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야당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는 그 핑계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소원법 이런 거 법사위에서 밤늦게 통과시켰다 일방적으로 뭐 이 핑계를 댔는데 그럼 만나서 이게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면전에서. 저는 그래서 밥상이라도 걷어차라고 그랬어. 아이고 걷어차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만나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만나야 되는 건데 함량 부족이죠, 뭐. 저걸 왜 저 밥상을 왜 걷어찼나 몰라. 그러니까 그 밥상을 걷어차냐. 왜 스스로 그 좋은 밥상을 보고 스스로 먼저 걷어차 갖고 저게 얼마나 왜냐하면 야당이 뭘 지금 주장하는지를 일반 국민들 모릅니다. 몰라. 뭐 쌍특검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뭐 입이 대빨만큼 나온 거야? 뭐 때문에 지금 저런지를 모르거든. 얼마나 좋은 게 대통령 앞에 가서 야당은 지금 이렇다 말이 되든 안 되는 얘기든 안 되는 얘기든 그걸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저걸 스스로 난 그래서
난 그래서 전환길 때문에 진짜 안 갔나 보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만 못한 거죠. 장동혁 대표가 저만도 못한 거야. 뭐 정치를 포기한 당 대표 정포당인 것 같아요. 장동혁 저는 대표가. 생각에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지금 민주당을 우리 민주당을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힘을 완벽히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 상황입니다. 싸우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적대적 공생, 진영 정치, 본인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작은 꼬투리라도 싸울 상황만 되면 자꾸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협치, 안정된 정치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무능이 다 드러나고 내부에서 공격을 받죠. 근데 외부의 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의 적을 처단할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이 내부의 적을 전에 한동훈에 대해서 딱 나가야 된다 하고 나니까 반발로 오니까 바로 민주당 탓을 하면서 단식해버리죠. 외부의 적을 강화시키면서 내부를 누를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또다시 안에서 막 이제 배현진 등 고성국 올라오고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다시 뭐라도 꼬투리만 찾고 있다가 싸움 꼬투리가 나타나니까 바로 또 딱 치면서 또 누르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장동혁의 모든 목적은 국민의 힘을 극우적 폭동, 폭력, 혁명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추정이 들고요. 그래서 자꾸 잡고 싶어하는 것 같아. 선거는 어차피 틀렸다 생각하고. 선거 관심이 없는 거죠. 선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선거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을 장악하는 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당권만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간다고 했던 그리고 본인이 제안했던 그 소위 말하는 오찬을 대통령과의 만남을 스스로 걷어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저런 의사결정,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의사결정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불완전함 이걸 지금 다 노출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걸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말려들 만한데요. 장동혁이 원하는 것은 적대적 공생의 진영 정치 틀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원칙과 품위를 지키면서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생각을 바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예. 좀 서로 싸우고 있구만 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민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양당 다 예를 들어 적대적 공생 관계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힘으로 내부를 장악해 버립니다. 내부의 경쟁자들을 없애버리거든요. 그건 국민의힘은 망가졌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정된 당 운영을 하면서 원칙과 품위를 지키면서 내부의 조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은 못 쓰지만 민주당은 잘하네 모범적이네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도 이제 지금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는 화합하고 화합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막 그 상황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큰 몸살을 앓은 거죠. 근데 그 몸살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또 더 많은 면역 세포가 생기고 더 건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건강해질 겁니다. 좀 건강해져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어쨌든 조국혁신당 선거연대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합당보다 힘든 게 선거연대인데. 사실은 합당 이슈가 있은 다음에 그게 합당이 결렬된 이후에 선거연대가 제일 힘든 거죠. 훨씬 힘들어졌지. 지금 더 힘들어졌지. 결국엔 조국 대표의 출마 그리고 어디에 출마할 거냐. 결국에 선거연대는 거기서 결정되지 않겠어요?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래도 그 지자체장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을 텐데.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의 출마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될 텐데 합당이 미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경쟁하면 되죠. 경쟁해서 민주당 당선 아니면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이제 소수 지역에서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 수도권에서 그렇게 많은 후보를 낼까요? 조국 혁신당에서. 다만 조국 대표가 아마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니면 뭐 단체장이라고 하면 부산시장 선거 정도가 될 텐데 그것만 조율하면 되겠죠. 조국 대표는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어제 라디오에서 네.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한테 시혜를 베풀어 달라 할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 케이스를 들더라고요. 거기서 3개 그 당이 경선에서 결국 무소속인 이준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개혁신당 소속이었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3자 대결.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이준석이 되지 않았느냐. 그 모델을 이 얘기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던데 그건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저는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국 혁신당의 대표고 당의 활로를 찾아야 될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큰 분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모델이 됐든 누구의 모델이 됐든지 간에 아마 지금 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자강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아마 많이 고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조국 대표가 그동안에 합당은 없다 지선 전에 이 말씀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합당 국면에서 민주당이 제안하고 거두어들인 건 맞는데 합당에 대한 의사를 좀 열어놓은 걸 이번에 국민들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자강의 뜻이 좀 약한가? 라는 이제 의구심을 하나 남긴 게 좀 마이너스 요인인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제로를 외쳤거든요. 그래서 자완투수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근데 뭐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려면 호남에서 출마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TK 쪽으로 가야 국민의힘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더 코너로 몰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지역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인의 이제 약속했던 그 말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거라서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이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쉬운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각오하더라도 TK나 좀 그 국민의힘 제로. 우리 네. 우세 지역으로 가서 헌신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오히려 명분은 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제로라고 하는 이제 좌한투수론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제 논리가 일관되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또 호남으로 방향을 꺾으면 그럼 국민의힘 제로와 이게 그럼 그렇죠. 마치 민주당과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럼 경쟁 관계로 가는데 저는 경쟁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조국 혁신당 입장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니까 이게 과연 레드 팀일까 경쟁 팀일까 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또 남는 게 있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아직 확정은 된 것도 있고 뭐 안 된 것도 많습니다만 글쎄 뭐 TK는 조금 그 논외인 것 같고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하면 부산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겠죠. 조국 대표의 확실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전재수 시장이 예를 들어서 출마하면은 그렇죠. 거기 전재수 시장 말고 다른 민주당 내 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하고 그럼 또 경쟁을 하고 그럼 국민의힘이 또 거기 나와서 3파전이 되면은 이거 아니 어부지가 될 근데 가능성도 있고. 3파전보다는 정말 네. 선거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적어도 그 지역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큰 틀에서 네. 민주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는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재 반민주 정당인 것이 명확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앞에서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겠죠. 그건 단순히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우리 범민주 진영의 같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주 정당인 국민의힘을 방어하는 목적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다 같이 단일화해서 같이 동맹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해야죠. 건강한 경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또 그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범민주 진영의 맏형으로서 다른 조금 규모가 작은 민주정당들이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는 것이고 또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대 담론으로는 비례 의석을 좀 늘려서 지역구에서는 승산이 없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예를 들어 녹색당 이런 당들이 원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범민주 진영 간에 협의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범민주주의의 맏형으로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런 당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나오면 신인규 변호사 그 매불쇼 안 나가는 이유 좀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제 개인 얘기요. 궁금해요. 그건 사실 대충 이제 다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모여서 한국 사회를 저는 강건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기서 신인규 변호사나 김상우 의원이나 김용남 의원이나 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다 있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요즘 사실 그런 거 많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은 이쪽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별로 그렇게 똑똑한 생각들 아닙니다. 정말 한심한 생각들이고 정말 지금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제 진짜 큰 싸움을 앞두고 싸움 다 끝난 것처럼 서로 그냥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전리품 내가 더 많이 챙기지 너는 챙길 자격 없다 있다. 진짜 막 넌더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도 좀 나가세요. 매불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를 과분하게 이제 전 받은 입장에서 한 3년 정도 제가 해 왔는데 상당히 저는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큰 것이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이후에 또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막 분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조금은 좀 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그 말씀 우리 홍사훈 우리 형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동지애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의 뜻을 같이 하는 우리는 동지거든요. 그렇죠. 함께 사는 대동세상 만들겠다. 시민이 주인되는 진짜 민주주의 하겠다라는 뜻을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더 성숙시키고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동지의 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세 분 설 잘 세시고 시청자분들도 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욱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